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 어느새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늘 이맘때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끝이 좋으면 왠지 잘 산 것 같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전 세계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죠.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면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법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성탄절이었는데 진행장님은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가족과 함께 잘 보내죠. 네네네. 성탄절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교회가 100m 안쪽에 있었어요. 바로 뭐 문 열고 가면 금방 교회였었거든요. 성탄절 날은 가면은 친구들 뭐 바글바글 했습니다. 공책 타고. 약간 누런 종이 공책 타고 사탕, 과자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좋은 기억 갖고 계시네요. 네네. 이 성탄절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성탄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은 선물도 받는 즐거운 날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한편에는 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탈북민 학생, 재소자 자녀 등 이렇게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온누리교회가 천사로 나섰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엔젤트리 사역입니다. 네, 엔젤트리. 이름이 이쁜데. 네. 네네. 이 사역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네. 1979년 미국 구세군에 있는 메이저스 찰스와 셜리 화이트가 성탄절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옷과 장난감을 기부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천사 모양 카드에 아이들이 성탄절 소원을 적어내면 그 소원을 이루어줬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천사 모양 카드를 트리에다가 걸어둔 게 유래가 돼서 엔젤 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온누리교회는 2016년부터 이 사역을 한국에 접목해서 연말마다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트리에 양말 걸어놓고 이제 선물 넣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매달아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소원을 걸어둔 트리라는 게 좀 재밌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진행 방식도 재미가 있는데요. 교회 엔젤 트리 팀이 지역 아동센터나 독거 노인, 미혼모들의 사연을 종이에 적어서 교회 로비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선물을 기증하고 싶은 성도들은 종이를 뽑아서 트리에다가 걸고 네네. 그리고 본인의 연락처를 엔젤 트리 팀에 전달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엔젤 트리 팀이 사연 주인공의 주소를 그 신청자에게 전달을 하면 성도들이 그 신청자의 주소로 선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올해는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에 총 5,600건의 사연이 접수가 됐는데요. 오. 호응이 높아서 작년보다 훨씬 빨리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성도들은 물질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의 선물도 아끼지 않았고요. 선물을 받는 이들은 이름 모를 천사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물 받는 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이 성탄절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두고두고 이제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 엔젤트리 덕분에 많은 이들이 즐거운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성탄 선물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농어촌 교회들이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 현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또 이런 농어촌 교회를 돕는 도시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남 거창에 있는 인불교회와 서울 강남구 수석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말이죠. 농어촌 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농어촌 교회가 살아야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불교회는 35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작은 교회입니다. 네. 특히 마을 주민이 재배한 콩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직접 된장을 만들어서 파는 교회로 유명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는 이제 90대 어르신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이 재래식 된장을 만드는 일이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체력도 필요한 일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고 목사님들도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여러 군데 고장이 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수석교회가 된장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 재래식 된장 만들려면 1년 정도는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인불교 입장에서는 이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석교회는 지난해부터 자립 대상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원 대상교회에 인불교회를 정하고 3년 동안 1억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오, 네네. 단순히 후원금을 주는 것보다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수석교회 생각인데요. 네. 이 수석교회 도움을 받기 전에는 인불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추운 겨울에 교회 마당에 나가서 손이 얼어가면서 된장을 만드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수석교회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12월부터 따뜻한 곳에서 좀 더 편하게 된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든 된장은 수석교회 성도들이 제일 처음 맛을 봤다고 하는데요. 네. 수석교회가 개최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성도들이 인불교회가 가져온 햇 된장, 간장을 모두 팔아줬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덕분에 인불교회는 올해 12월에도 된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질 좋은 된장이지 네. 않겠습니까? 농촌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가 함께 노력하고 또 이렇게 자립하는데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도시 교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수서 교회는 농촌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많이 해왔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수석교회는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15년째 여는 등 농어촌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네. 황명한 수석교회 목사는 농어촌 교회가 꿈을 꾼다면 그거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도시교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수석교회는 인불교회에 이어서 친환경 우렁이 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전남 순천 새샘물교회를 두 번째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3년간 후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네. 이런 게 서로 윈윈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움이 되고 도시는 도시대로 좋고 건강한 제품을 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말이죠. 이 도시하고 농촌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그 협력이 많이 주고받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송하은 팀장과 함께 선교 현장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국내에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가 2021년 기준으로 22,21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파송되는 그 선교사들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잠시 주춤했던 건 사실이지만 감사하게도 이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사마리안 퍼스트는 전 세계 몇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요? 네, 사마리안 퍼스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1970년부터 세워진 국제 구호 단체라서 그때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네. 1993년부터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가 시작이 돼서 그 사역은 지금 현재 170여 개국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쵸.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교지에서 사실 자랐는데요. 네. 그때 제 부모님 시대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일부러 사람들이 선교지라고 구별된 곳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그 현지 언어를 배우면서 선교를 했다면 요즘 선교의 현장과 선교적인 트렌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컬 미션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곁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400여 명의 특별 기여자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22가정을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통신사 연결부터 기본적인 가구,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돕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아서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많이 외로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한양대 학생들도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이 와서 그 아프가니스탄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 게임도 하고 이제 하루 동안 캠퍼스 투어도 하면서 잠시나마 우리가 또 즐거움을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건요, 집사님. 그 중에 네. 한 가정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도 요청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형성을 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네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 선교에 가는 방향과 흐름에 대해 선교 단체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이 코로나 시국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지부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 리더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전에는 각자 사역이 좀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협력 관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일반적인 선교 단체처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우리는 국제 구호 단체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특별한 또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국가와 교계 또한 이제 기업과 후원자님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다리로 우리가 사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긴급 모듈 병원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네. 긴급 모듈 병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지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팬데믹이 있을 때 우리가 48시간 만에 세울 수 있는 병원이에요. 실제로 운영되는 병원처럼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이 병원은 우리가 한국에서 고려대와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이 병원을 소개할 수가 있었고 200여 명의 의료진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의 역할이 모든 사업들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 같지 않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네네. 몽골을 제가 최근에 9월 달에 또 다녀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선교의 큰 의미는 현지 교회들을 지원하고 현지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몽골에는 총 600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사마리안 퍼스는 아까 말씀드린 OCC 선물 상자 사역을 위해서 550개 교회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요.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이 아주 큰 나라잖아요. 거기에 18개 도를 다 우리가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사실 우리 스스로는 감당을 할 수 없고 이런 협력 교회, 현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를 또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마리안 퍼스트 국제 구호 단체로서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2023년도에 특별한 선교 계획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사마리안 퍼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전 세계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요.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라고 네.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몽골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심장병이 있는데요. 이런 수술을 그 나라에서 받지 못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내년에는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직접 그런 의료 지원도 받고 돌봄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또한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신앙 공동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는 또 지금 준비 중인데요. 남미에서는 의료 프로그램, 또 음식, 의류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며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또 잊을 수 없죠.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네. 1주년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행기 수송을 통해서 구호물품도 전달을 하고 의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 우리 모두는 선교사죠. 직접 갈 수는 없어도 보내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선교지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선교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신 송환 팀장님과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점이죠. 하지만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또 태아의 생명권이냐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현재 한국의 낙태법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존중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에 대해서 사단법인 프로라이프의 함수연 회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낙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낙태법이라고 딱 이름이 정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낙태법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이 낙태법이라는 건요, 형법에 있는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법이라는 건요,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형법에 27장에 보면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낙태를 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조항을 이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요,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고쳐봐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무슨 뜻이냐면요, 헌법이 불합치되었다라는 얘기는 위헌이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예, 위헌이라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태아를 다 죽여도 된다. 낙태를 다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이고요. 네. 불합치 판정이라는 건 조금 달라서요. 자,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에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조금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성에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요 둘 사이에 좀 조화를 이뤄봐라.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어떤 권리도 조금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 입에 네. 그게 썩 잘 붙지는 네, 않는데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결정.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동안에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네. 낙태를 금지한 거죠. 그래서 예. 낙태를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막 들끓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12년의 판정에서는요, 태아의 생명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낙태하는 거 이거 위헌 아니다. 낙태 금지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었는데요. 네. 불과 7년 만에 이게 바뀐 거죠. 네. 여성의 권리도 조금은 생각해 주어라. 라고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네.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네. 지금의 입법 공백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유가 뭡니까?
이제 2019년 4월 11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요. 자, 기한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법을 한번 새로 만들어봐라. 좀 개정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개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죠.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소위 말하면 이 법을 그러니까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시한을 넘겨버린 거죠. 넘겨버리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은 형법에 낙태법이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는데 형법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법이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여러 의료진의 우려로 봐서 분명히 낙태를 막아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지금 낙태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자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성의 몸에서 어쨌든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긁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의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낙태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게 없다. 그래서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흡입술을 하거나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궁천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궁이 소위 말하면 구멍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여성들이 다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여성은 매번 낙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낙태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피임에 힘쓸 수 있겠죠. 그러나 낙태가 이제 해도 된다,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해 있다면 저는 낙태는 피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하면 가서 낙태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의료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신중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인데. 네. 혹시 한국 말고 다른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상황 같은 거 뭐 없나요? 이제 외국의 사례, 외국이 이제 다 낙태를 이제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낙태를 무한정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은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캐나다를 얘기를 하시는데 캐나다는 지금 저희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효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어떤 사유나 어떤 기간까지만 낙태를 허용한다 이런 거죠. 전 기간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돕슨 잭슨 판결이 로앤 웨이드 사건을 뒤집으면서 이제 주별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3년에 그때부터 낙태가 좀 합법화됐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나라가 왜 지금 와서 낙태를 다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좋았다면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런데 왜 다시 20-30년이 지나서 다시 낙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네. 낙태가 결코 여성과 사회에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회장님이 계신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단체는 1994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16개의 기독교 단체들을 비롯하여서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또 원불교나 이런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나라의 이 낙태 문제가 이렇게 만연돼 있는 것을 좀 고쳐보자, 좀 생명문화로 바꿔보자 이런 뜻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예, 계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정관에는 크게 4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성가치적인 그러한 교육을 하고 또 홍보를 하는 활동.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것에 필요한 연구들을 하는 활동.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단체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활동.
그리고 네 번째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이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위기 임신 상담을 하는 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 네 가지의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네. 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해봅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은 뭐 종교를 갖고 있든 아니든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요.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면 생명권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주께 있는 생명권을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고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생명이 주님이 만드신 거고 이 생명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낙태 문제를 좀 그런 방면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라이프 활동 계획이 뭔지 이제 끝으로 저 한마디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성도분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더불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큰 질문이셔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작아서 질문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이 낙태법을 만드는 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실은요. 네. 저희의 원래 입장은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낙태법은요. 뭐 4주든 6주든 10주든 낙태가 가능한 허용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단체는 우리가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되었는데 언제까지는 죽여도 되고 언제부터는 살리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왜 이 낙태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활동에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게 되었냐면요. 이렇지 않으면 전 단계 모든 낙태가 다 허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위기 임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요. 8개월 태아가 2명 낙태되었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당연히 출산을 하였던 친구들인데 8개월이면 진짜 큰 아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낙태법을 만들어 달라. 다만 이 낙태법의 최대한 허용의 주수들을 줄여달라. 그리고 또 하나 낙태를 결심을 하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 임신이 되어서 놀래서 다 오시죠. 그럼 그럴 때 낙태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만 해도 본인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낙태법에 꼭 상담이 들어가도록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필수 상담이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금은 낙태 수술을 거부하게 되면 진료 거부가 돼서 오히려 의료법에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낙태 시술은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낙태법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회기가 지금 21대 국회가 딱 반이 좀 지났어요. 그럼 2024년까지인데요. 이 회기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생명을 존중하는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사실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생명윤리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